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운다는 푸념 섞인 말도 자주 하곤 하죠. 그래서일까요? 부모, 자식, 형제, 그리고 배우자와 친구처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관계에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순식간에 틀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알면 알수록 법률 지식이 쌓이는 법률 알지.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돈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상속과 돈 거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나고 억울하고 또 답답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덜어드릴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이국희 변호사, 배철욱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돈이 얽히게 되면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또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돈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배 변호사님? 사실 돈 문제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데요.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평소 생각해왔던 바와 실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차이가. 문제가 예. 발생이 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돈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률 상식은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오늘 상속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상속이라는 것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족이 있다면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알아두고 분쟁을 막는 게 참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국희 변호사님,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다툼 문제 발생 추이가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재벌가에서 흔하게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소송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예, 하지만 실제 상속소송은 재산이 많은 부유한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대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소송 건수만 해도 지난해 628건으로 4년 전이 2016년보다 2배가량 늘었고 네.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보다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예전에는 억울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진 것도 상속 소송으로 가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상속 외에도요, 증여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속과 증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먼저 좀 개념을 정리하고 가볼까요? 네, 상속과 증여 모두 두 가지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네. 이런 공통점 때문에 상속과 증여를 혼동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먼저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고인의 재산이 그대로 가족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반면 증여는 재산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승낙을 해야 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크게 4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발생 시점입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물려받으면 상속, 살아계실 때 물려주시면 증여가 됩니다. 두 번째 상속은 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법적으로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증여는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은 각자의 상속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네. 증여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효도를 하는 자녀에게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과 증여는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과 증여를 선택하시려면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발생 시점, 대상, 비율 등으로 상속과 증여를 나누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상속에도 또 종류가 나뉠 것 같은데 상속의 종류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변호사님? 네, 우리 민법에는 크게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그리고 네. 단순 승인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제도는 고인의 재산과 빚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상속 포기는 고인의 빚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빚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의 재산도 받지 않고 빚 채무도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정 승인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역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순 승인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에 자녀가 재산도 받고 빚도 모두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 시점으로부터 3달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그냥 상속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이 되어서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상속받는 재산과 빚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네요. 같은 상속이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6남매 중 넷째 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별다른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황망함도 잠시 아버지가 남겨두고 가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6남매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으니 장남인 큰오빠가 아버지의 재산의 80%를 갖고 나머지를 5명이 나눠 가지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산 분할로 싸우는 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장남인 큰오빠가 이렇게 먼저 말하니까 속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큰 오빠에 대한 어떤 속상한 마음이 담겨 있는 사연이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큰 오빠분이 아버지 재산의 80%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좀 놀라기도 하시고 속상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사연 보내주신 이 분의 상황처럼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유언장이 없는 경우가 상속 소송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부모도 장남에게 많이 물려주고 싶어하고 장남 스스로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장남이든 막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들은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신 사례에서도 장남인 큰오빠가 상속재산 분할을 80%나 가져갈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같은 권한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생전에 유언장으로 어떻게 분할하라라는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부모님이 재산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물려줄지를 직접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안처럼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로 재산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자녀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되고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도 없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어렵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만일 부모가 한 명의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떠난다고 해도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식이 소송을 내면 그 자녀의 법정 상속 기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몫인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특별 수익
특별수익이라는 것과 기여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특정한 자녀가 미리 물려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네네. 전세 자금을 받거나 사업 자금을 받거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네, 이런 때는 특별수익을 받은 자녀는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재산을 분할을 적게 받거나 아예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형성하는데 특별한 도움을 준 경우 네. 혹은 오랫동안 특별하게 병간호를 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를 인정해서 더 많은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게 뭐 현금, 돈도 있지만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도 포함이 되잖아요. 부동산의 경우에 또 상속하는 방식이 현금과 다른지 같은지 어떤가요, 이 변호사님? 네, 현금하고 부동산은 상속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은 상속인들이 합의하는 비율대로 분할해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네. 사실 현금을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은행의 예금, 네. 채권입니다. 비율을 정해서 신청서를 내고 모두 인감증명서를 내면 은행이 나누어 줍니다. 반면 부동산은 세 가지 형태의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각자의 상속 지분대로 공유하는 공유물 형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어느 자녀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지분으로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겠죠. 예. 둘째,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이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경매 대금을 각자 지분대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네, 방법이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있으니까 조율을 좀 잘해서 분쟁 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복 형제와 관련된 상속 재산 분할 사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제 이복 형제라는 사람이 왔더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이라는 건 어릴 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복 형제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예전에 떼놓았다는 친자 확인서를 내밀면서 이복 형제라는 걸 증명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분할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아버지의 자식이니 상속 권리가 있다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갑작스럽게 이복 형제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거든요. 배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복 형제도 형제이죠. 네. 사실 사례에서 보면 더 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상속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례에서 보면 진짜 친자인지 아닌지 약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에 의심이 든다면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그거를 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이 경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송이라는 것을 법원에 제기를 해서 과연 친자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자 확인이 인정이 된다면 이복 형제도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혹시 이복 형제 외에도 또 법적 상속인 자격이 어디까지 좀 인정받게 되는 건가요? 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태아인데요. 예. 태아는 법에 따라서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되고요. 예. 만에 하나 불행하게도 사산하는 경우라면 원래부터 상속받지 못한 것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혼 중인 배우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되었다거나 혹은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사망했을 때 그 아내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신분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양자를 들 수 있는데요. 양자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서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이 되고 친생부모, 즉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이 됩니다. 양쪽에서 다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외국 국적자인데요.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돌아가신 분께서 사망 당시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상속받는 사람이 외국 국적자이더라도 한국법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 가지 사연으로 상속 분할 문제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분쟁이나 다툼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려면 미리미리 명확하게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요. 또 유언장을 써놨다고 해서 다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이 변호사님, 효력 있는 그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유언 전체의 효력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법에서는 유언자가 자필로 손글씨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녹음하는 방법, 그다음 두 가지 더해서 5가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필로 작성하거나 공증인을 통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필 증서를 예를 들면 유언자가 손글씨로 네. 유언의 내용과 연도, 몇 년, 몇 월, 며칠, 주소, 성명, 이름을 기재하고 네네. 도장을 이렇게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예. 무슨 동까지만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 효력이 없지 않을까요? 네. 대법원 판례가 무슨 동까지 적었다면 주소의 기재가 부족하다고 보아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예. 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전문가인 공증인이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자필 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돌아가신 다음에 법원에 유언 검인 절차라는 걸 거쳐야 합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런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제대로 잘 작성한 유언은 상속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혹시라도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거친 다음에 예. 빈틈없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자, 공증인과 함께 형식적인 조건을 잘 갖춘 공정 증서로 작성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 사연은 조금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첫째 아들네 부부가 자기들과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짐이 될까 싶어 거절했는데 한사코 함께 살자는 아들의 설득에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아들 부부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재산 중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상속해주는 겸해서요. 저는 몇 달간 저에게 잘해줬던 아들을 생각하니 미리 상속해줘도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명의를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들 내외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마치 아무 쓸모도 없는 짐짝 대하듯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 미리 증여해준 아파트를 취소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예.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사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 저 같아도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증여 취소가 가능할까요? 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그런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것이 예외적인 경우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을 하고 있고 이런 상담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200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10년간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를 달라는 소송이 2,000건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는 불효, 망은에 의한 증여 해제 소송 사례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자녀가 일단 등기를 이전받은 이상 부모 이름으로 명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불효를 하거나 홀대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 즉 자녀 앞으로 부동산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다만 상담 사례에서 자식에게 만일 아파트를 증여할 때 효도계약서라는 걸 작성해서 증여 대가로 일정한 효도를 하는 것을 약속했다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도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고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겠다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의무를 자녀가 지키지 않은 경우에 네.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부담부 증여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예. 다만 그 효도계약서는 서류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 증인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줄 때는 내 마음이었지만 또 돌려받을 때는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일이네요. 네. 방금 설명을 해주실 때 효도 계약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증여를 할 때도 유언장 작성처럼 어떤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예,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 대가로 부양 의무를 요구하는 효도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도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네. 다만 부모가 원하는 부양, 효도의 범위, 내용, 그다음에 증여한다는 재산,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 재산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자녀가 1년에 몇 차례 부모를 방문해야 되는지, 월 부양비는 얼마로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특히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단순히 부모를 잘 모시겠다라는 애매한 표현은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저희가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교적 큰 재산이 오가는 상속 외에도 또 적은 금액이라도 돈 거래를 통해서 각별했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사이는 물론이고요. 가족 사이에서도 또 웬만하면 돈 거래하지 말라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또 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한테 갚으라고 독촉을 했는데 또 빌려준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 변호사님, 이게 사실인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연인들 간의 그런 괴롭힘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었는데 예. 빌린 돈을 받겠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거나 문자 등을 좀 너무 많이 했을 때 역시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게 일단 경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신 분이라 하더라도 독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가해자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처음부터 좀 안전하게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는 세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담보 없는 돈 거래는 항상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인 간의 돈 거래는 사실 담보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인 간의 돈 거래는 항상 위험하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차용증이 있든 공정증서가 있든 판결문이 있든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은 무의미하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빌려줘야겠다라고 하시면 차용증도 쓰시고 송금, 계좌 송금을 통해서 흔적을 잘 남겨놓으시라.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차용증도 썼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뭐 잠적을 해서 연락도 되지 않고 또 찾지도 못한다. 그랬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끝까지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이 변호사님? 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하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찾아가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잠적까지 했다는 것은 돈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대부분 앞에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미 돈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처음부터 돈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면 거짓말을 한 경우고 이건 형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족 간에는 형사 고소하기도 그렇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가장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웬만하면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돈 거래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겠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